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실력이사 한기영진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5년에도 총 5회에 걸쳐 실내악 작곡제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이 1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서양음악학회와 협업하여서 발표되는 6곡의 작품, 오늘 8시부터 시작되는 음악회 6곡의 작품이 발표가 되겠는데요. 작품에 대한 음악학적 해석의 의미와 더불어서 또 그 음악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의 세미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인선 선생님께서 세미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연사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인선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으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음악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음악학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 중이십니다. 예, 연사님 세미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인선입니다. 예. 사실은 이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 매해 제가 하나의 연주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월간 음악 춘추에 글을 먼저 기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고할 때 여태까지 제가 한 작품 수가 몇 개인가 하고 한번 봤더니 한 20곡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더 마음이 무거운 게요. 저희 한국서양음악학회에서 항상 뒤에서 많이 지원들을 해주시지만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히 저녁도 미리 만나서 사주셨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다 많이 참여해서 응원을 해주자 하고 해주셔서 저희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국서양음악학회 신임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발표하러 올 때 외롭지 않게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저 부제로 제가 기악음악에서 악기 역할 변화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하나 달았어요. 네, 저 부제를 다는 게 항상 가장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연주되는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나 한번 얘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예,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접하게 되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걱 소리가 맨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곡가를 중심으로 둔 음악학 분야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면서 그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곡가의 연구를 할 때는 한 명의 작곡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면은 이 사람이 생애는 어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나, 어떤 음악 교육을 받았고 누구를 사사했고 그래서 작품 속에 그 사사할 받은 흔적이 남아 있는가, 그 다음 또 어떤 제자들을 기르고 있나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창작의 시기 구분도 해보고요. 음악적 경향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이 작곡가를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 위치에다 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저희 음악학에서 작곡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작곡가를 예술사조나 작곡 기법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서양의 유럽의 음악으로 하면 표현주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음악적 사고에 대한 미학적 접근도 해요. 근데 그 아래 두 개 있는 이 내용들은 한 명 작곡가에 대한 너무 성능이 좋아서 한 명 짠 한 명 작곡가에 대한 연구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아래 밑에 두 개 있는 연구 영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주 곡목들을 받고 악보를 받고 나면 정말 막 하면서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저는 김광희 선생님은 제가 학교에서 항상 강의하러 가면 뵈서 선생님이 굉장히 단아한 모습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다라는 건 알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고 어떤 작곡가로서의 행적을 보이셨는지 막 찾아도 정리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자료에밖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학조로서 이 작품들을 접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저와 똑같이 연사로 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작곡가 선생님들께 직접 전화도 드리고 여쭤도 보고 하면서 이 세미나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슨 똥배짱인지 제 나름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주제를 계속 기하음악에서 악기 역할 변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준 작품이 바로 신성아 선생님 작품하고 김강희 선생님 작품이 저한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특히 우리 신성아 선생님 작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거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두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6곡을 묶어서 세미나 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두 악기로 편성된 실내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한 20개 넘는 작품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성악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내악이라는 정의를 보면은 연주 장소, 성부수 좀 큰 편성은 아닌 걸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성악이나 악기로 구성을 해도 된다 하는데 너무 우연하게도 저는 다 악기로만 되어진 작품 한 20여 곡 요번에 지금 오늘까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악을 구성하는 악기들 역할이 변화를 했는데 우리 6분의 선생님 작품 안에서도 그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이든 작품 같은 경우에 실내악을 보면 선율악기 저음악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얘는 멜로디를 해. 이런 식의 역할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현악기인데 타악기적으로 연주를 하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곡 안에 혹시 이 역할 변화를 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음악이라는 건 사실 성악음악을 모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용해온 것은 파울 베커가 쓰고 김용환 선생님과 김정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데서 인용을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악기들을 서로 혼합시켜 연주하려는 경향은 동일 악기의 여러 유형을 서로 다른 크기로 제작하게끔 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목소리의 여러 음역과 그 특성을 모방하기 위해서였다. 근대적 오케스트라의 기초는 현악 앙상블의 형성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당시 오케스트라는 우선 성악 합창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다. 인용해온 내용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보면은 일단 기하음악이라는 건 성악음악을 모체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너무 성능이 좋아서 살살 해야지. 그래서 사성부 합창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는 음역에 대한 내용들이 기하음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일악기의 여러 유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올린족, 우리가 이제 바로크에 가면은 비올족 이렇게 해서 패밀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역대로 악기의 크기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악음악에 기초하면서 기하음악이 발달한 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적 오케스트라의 기초는 현악 앙상블의 형성과 함께 했다. 그래서 이 현악 앙상블이라는 것이 바로 현악 사중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 하고 바라봤더니 기하음악의 시작은 동질 음색 추구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뽑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매개 변수 가운데 음고를 중심에 두었고 이 음고라는 것은 화성과 그다음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조성과 연계되어지면서 악기들이 갖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음역에 그러니까 바이올린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작은 악기는 선율 악기를 담당하고 첼로같이 이제 큰 악기로 넘어가면은 저음에 연주를 하면서 화음의 기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고정관념에 좀 부합하는 작품이 오늘 6곡 중에 임경신 선생님 작품하고 정재훈 선생님 작품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 두 분 선생님의 작품들이 21세기에 작곡이 되어졌고 17, 18세기 음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음악적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분석하는 입장의 관점이 그런 쪽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임경신 선생님 현악사중주를 위한 영혼의 노래를 보면은요, 전체 악곡 구성은 선생님이 빠르게 변화한 걸로 구성으로 봤을 때 저렇게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 부분에 있는 아다지오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음악적으로 한 4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디 1에서 13까지를 보면은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것은 4도와 2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의 악기들이 할 때 4도, 2도, 4도의 하음이라고 해야 되는 동시 울림음을 만들게 한다든가 수평적으로 즉 선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갈 때에도 4도, 2도의 진흥들이 상당히 음악적 특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14마디에서 39마디 쪽으로 가면은 바이올린 파트가 F, G, A, B 음고 제한하고 그냥 이름만 쓴 겁니다. 예, F, G, A, B 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죠, 그렇죠? 저거를 계속 오스티나토로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저음악 부분으로 내려가는 제2 바이올린, 비올라, 그다음 첼로가 예 서로 반응계적인 로 상행하고 하행하고 하는 걸 주고받는 형태의 대의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마디 1에서 13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예, 아다지오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 구성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는 인지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악보로 예, 따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예,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형태가 주요 동기로 등장을 하고요. 이 주요 동기가 82마디 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유도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 고향의 봄의 시작 동기를 유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94마디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고향의 봄이 예, 그 첫 번째 솔솔 미파솔 하는 그 동기가 계속 예, 서로 주고받는 대의 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첼로는 그 동기를 대의적으로 받아주는 데 참여하지 않고요. 예, 계속적으로 오스티나토를 연주를 합니다. 이런 음악적 구성을 가진 것을 저는 하나 빼먹었네요. 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49마디부터 나왔었던 세 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음형이 리듬가가 굉장히 축소되어지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하면서 변화를 수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쓰신 작품을 제가 올바르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것대로 음악의 어떤 구성력을 보려고 한번 본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 선생님 작품에서 40마디부터 한 141마디까지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악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현악기에 대한 전통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디 48에서 140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첼로입니다. 제가 첼로를 맨 처음만 써놓고 그 다음 안 썼는데 첼로가 48에서 70마디까지 계속 디음을 페달 포인트로 연주를 한다든가 그 다음 80에서 93까지 보면 중음주법을 하거나 아니면 5도, 6도의 음정을 계속 교대로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짠. 네. 마디 94에서 104, 105, 115, 116, 138을 보면은 C, F샵 G, C샵 F샵 G 이렇게 4도와 2도죠. 그쵸? 예, 4도와 2도 구성의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었던 그 동기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첼로가 계속 오스티나토 베이스로 연주를 하고 있고 위에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는 고향의 봄의 동기를 계속 대의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제시한 내용들은 다 첼로가 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 첼로라는 악기가 저음 악기로 우리가 말하는 뭐 C 메이저다 G 메이저다 하는 조성은 아니지만 이 곡의 토널 센터를 만들어주는 역할같이 저음악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선율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현악 사중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재훈 선생님의 클라리넷 사중주를 위한 자의적 혼합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실내악에서 목관악기 앙상블하고 현악 앙상블의 그 음색의 어떤 조화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떤 게 더 음색적 조화가 잘 이루어질까 하면은 당연히 현악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목관악기 앙상블의 실내악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고 튀는 게 매력이겠죠. 근데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는 이 곡을 클라리넷 4중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악기 편성은 E플랫 클라리넷하고 두 대의 B플랫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을 쓰셨고 E플랫 클라리넷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일명 소프라노 클라리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플랫 클라리넷의 어떤 악기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예리한 음영을 많이 낸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식음 연주에 능하고 그 다음 스타카토에도 굉장히 능한 악기고 움직임도 다른 클라리넷에 비해서 굉장히 민첩한
다른 음영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작품 안에서 보면 E 플랫 클라리넷이 그렇게 운용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악 사중주에서 4대 현악기가 음색적 조화를 만들듯이 이 클라리넷 4 사중주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들 간의 음색적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내용은 2대의 B 플랫 클라리넷과 함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음영을 대리적으로 구성해서 중간에 있는 그 2대의 B 플랫 클라리넷이 같이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E 플랫 클라리넷의 고음력 활용과 넓은 도야음정, 즉 소프라노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내용들이 전체 마디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은 마디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상대적으로 음정을 막 도약이 많은 부분만 제가 찾아서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베이스 클라리넷이 상당히 긴 지소음과 저음악기로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마디 112에서 127에도 제2 B 플랫 클라리넷이 계속 옥타브로 동음 연주를 한다든가 그 다음 마디 13까지 71, 76에서 긴 지소음을 베이스 클라리넷이 연주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2대의 B 플랫 클라리넷이 차별화된 역할과 음력 운영을 해서 하나는 E 플랫 클라리넷하고 같이 선율을 끌어준다든가 또 하나의 B 플랫 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리넷하고 같이 옥타브로 또는 동음으로 연주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 플랫 클라리넷과 B 플랫 클라리넷이 대리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B 플랫 클라리넷이 베이스 클라리넷과 같이 화성적 골격을 형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 부분인데요. 아이고. 제가 이 기기에 약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E 플랫 클라리넷하고 저기는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제가 메일로 요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두 번째 단에 있는 게 E 플랫 클라리넷이 아니고 B 플랫 클라리넷이거든요. 그래서 B 플랫 클라리넷과 E 플랫 클라리넷의 대의적인 관계로 선율을 주고받을 때 아래에서 B 플랫 클라리넷 두 번째 거하고 베이스 클라리넷이 옥타브 간격 같은 음영을 연주하고 그 다음 저 두 번째 단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음을 반복하면서 화성적인 골격을 쌓아주는 기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악사중주 구성악기들과 비교되는 4대 클라리넷의 음력 운용과 구조는 현악사중주 구성악기들의 고유 정체성을 클라리넷 사중주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곡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런 악기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정체성을 벗어버리려고 하느냐. 자, 4개의 작품이 남아있는데요. 박창민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악기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김지향 선생님 작품 이하 2개의 작품들은 음고, 화성, 조성, 확립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색을 중심에 둔 실내악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면 김강희 선생님께서 아닌데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가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아 선생님 같은 작품은 사실은 악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해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아요. 특히 이 전자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적 매개 변수에서 음색 해방이 아주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실험영화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에 있어서의 융복화,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어가고 영상 매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은 여기까지만 제 능력인 것 같아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창민 선생님 작품은 콤비네이션 앤 컨트라스트 했는데 제가 악보 받은 건 12번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2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2번째 곡이든 두 번째 곡이든 저는 요 곡 하나만 봤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전체 곡은 3악장 곡이에요. 그래서 1악장과 2악장은 또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악장, 2악장 부제가 있고요. 3악장에는 부제는 없습니다. 나타낸 말로 빠르기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작곡가 선생님께서 변형된 3부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제가 메일로 여쭤본 바가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곡목 해석을 하실 때 절대 음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제가 있고 굉장히 이 새가 나르는 것과 같은 어떤 형상을 묘사하셨다 했지만 절대 음악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그렇게 그게 큰 비중은 아니다 하는데 이 학자라는 사람은 꼭 그런 거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쓰신 그 의도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1악장에 부제를 가지고 있지만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부 형식으로 된 또 3악장도 있고 그 다음에 1악장과 3악장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2악장은 굉장히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즉흥, 형식 이것도 크게 세 부분 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대조라는 내용 제목과 좀 맞는 모습들을 봤고요. 1악장의 짜임새를 한번 보면은요. 시작 부분인데요. 나르고 부분이 지나고 알레그로로 시작하는 조 지금 제가 가로로 묶은 거예요. 제가 주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1악장 내내 계속 변화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옥타브 아래로, 다시 옥타브 위로. 그러면서 리듬의 변화를 수반하고 그 다음 악보상에는 아주 약한 식의 음고의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다 보니까 또 클라리넷 소리에 아주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익숙한지 이게 G샵인지 G인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수없이 들어보고 남편도 불러서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작곡가의 의도로 음표들이 여기 포인터가 있다 그러셔서 한번 눌러 포인터가 어느 거죠? 가운데. 지금 보시면 요 솔샵이에요. G샵이 여기까지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게 한 옥타브 아래로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올 때는 요게 G샵이 없어져요. 얼라리 꼴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까불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G샵 같은 내용들 샵이 없어진다든가 또 여기에서 이런 D샵이 안 등장한다든가 해요. 그래서 이게 작곡가가 의도를 하고 했나. 그래서 음고의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추구했나.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분석을 막 해봐도 어떤 음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로는 남편의 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거 잘못 그리신 거 아닌가 신중하게 여쭤보라고 그러셔서 혹시 여기 계시면 그 부분을 이따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악장도 굉장히 형식력이 뛰어난 부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악장 자체가 대조를 이루며 또 그 대조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작곡가 선생님이 곡목 해설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개 악장 자체가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은 1악장 2악장, 3악장이 양쪽에 있는 악장들은 굉장히 형식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이고 그 다음 가운데 낀 2악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즉흥적인 형식이어서 대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나 하고 추론을 했고요. 그 내조가 균형을 이룬다.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악보를 하나 띄워놓으면 이게 2악장이거든요. 그래서 2악장에서 보시면 일단 리듬적인 것도 자유롭게 하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동그라미 큰 음표들의 내용을 보면은 1악장에서 나왔던 음고의 역행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연주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뿌리가 1악장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작곡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조와 균형이 바로 저런 부분에서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기들 간의 관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대 악기를 위한 이중제입니다. 왜?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피아노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특히 2악장 같은 경우에는 C샵에서 C에서 E까지의 음역을 순차적으로 상행, 동음 반복하는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피아니시시모로 네 배의 피아노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거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하는 역할이 이 부분에서는 그냥 클라리넷 독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악장 시작 부분에 있어서도 피아노가 옥타브 보완 음정 강도로 4도, 5도, 그래서 도, 파, 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악장에서도 29마디서부터 50마디까지 계속 오스티나토 음영을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보았을 때 이 곡은 피아노의 음악적 비중이 피아노가 반주하는 클라리넷 독주 음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바이올린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하는 거와 같이 이거는 독주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화음을 반주하고 선율을 같이 수반해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악장에서의 클라리넷의 그런 즉흥적인 연주뿐만 아니라 1악장의 27에서 36마디까지도 클라리넷이 아주 솔로 패시지가 상당히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는 음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용이 되어졌고, 현대적 기법을 통한 클래리넷이라는 악기의 음색 해방을 창작 아이디어에 주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음색 해방을 위한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박창린 선생님 작품에서 음색 해방을 위한 어떤 음색을 위한 악기의 특수 기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음색을 위한 해방을 보면 우리 쇤베르크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쇤베르크의 5개 간현악곡의 하르벤이라는 악장문, 그 다음 베베른의 음색 선율, 그 다음 60년대 들어가서 이제 음색 작곡을 이야기하는데, 60년대 들어가서의 음색 작곡들은 클러스터 기법을 통한 음색 작곡도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연주 기법을 통한 악기의 복수적 정체성, 우리가 현악기 하면은 선율 악기 했었던 것이 아니라 타악기적인 음향도 낼 수 있고 하는 이런 복수적 정체성 찾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이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지향 선생님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태양빛의 음영에 대한 연구라는 작품을 보시면은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선율악기라는 고유 정체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줄 수 있는 우리의 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게 악보 전체에서 몇 개 안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음고가 인지되는 음의 나열로 구성된 동기와 선율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런 내용보다는 이 곡에서는 소음을 산출하는 다양한 연주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작품은 낯선 음색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안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소리가 날까? 그림 같았었어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못 넘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악보를 넘기면서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특수주법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보가 읽기 위한 악보가 아니라 보기 위한 악보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작품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쇤베르크, 베베른이 보여준 음색 선율의 발전된 내용이 이 작품 안에 있다. 즉, 음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시작했던 음색 해방을 새로운 연주 기법을 통해 완벽한 음색 선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제 청각적 기억에서는 이 음색 선율을 인지할 능력이 아마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들으면서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드뷔시 작품에 때 항상 많이 등장하는 거죠.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겁니다. 해가 뜨는 딱 일출의 장면에 그 빛의 효과들을 드뷔시가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거의 이제 이게 나중에 쉐라라는 작가로 가면 전묘주의로 가죠, 그렇죠? 그런 내용의 작품처럼 김지향 선생님은 아까 제목에서 태양빛의 음영에 관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이 주는 그 많은 빛의 효과들을 음색적 점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김광희 선생님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작품을 딱 봤을 때, 음색 작곡으로 묶어놓고 제 머리를 3번 때렸어요. 아유, 어떻게 하지 하고요. 그래서 무리한 규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전혀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금, 25현금, 장구라는 이 악기들이 6곡을 공통된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양음악 실리악 편성에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음색을 담은 악기 편성입니다. 우리는 다 저런 악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외국 사람이 선생님이 혹시 이 작품을 다른 나라에서 저한테 주신 동영상은 중국에서 하시는 걸 주셨거든요. 근데 뭐 유럽이고 어디서 한다면 저 악기들의 음색이 그분들한테는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저렇게 새로운 음색을 찾는 악기를 유입하는 가정들은 말로 교향곡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특히 타악기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지면서 새로운 음색 찾기의 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윤희상 선생님의 많은 간현악곡이라든가 기악곡들을 보면 서양 악기로 동양적인 음색을 만드는 작곡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을 한다면 제3세기 민속음악의 서양음악을 수용 과정에서 시도된 음색 해방으로 김강희 선생님의 작품을 끝까지 한번 변명을 또 달아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했어요. 선생님 작품은 국악 창작곡일까? 서양음악 창작곡일까? 간혹가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뽑을 때 음악대학에서 국악 작곡, 서양 작곡 따로 뽑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에 저 부분을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을 한번 봤는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악보에 친절하게 어떠한 장단을 쓰셨는지 다 써주셨어요. 만약에 안 써주셨다면 저는 머리털이 이만큼 없어서 오늘 강연을 하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A 부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에 해금이 오음계로 연주를 해요. 그 다음에 현금 25현금이 5음계를 연주를 하는데 그 다음 부분에 가면은 이게 역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금은 이 5음계는 25현금이 하고 5음계는 해금이 연주하고 나와라. 해금이 연주하고 이렇게 교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C 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종지 부분이, 악곡이 이 C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은 꼭 조성적인 종지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C와 D를 경계로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누고요. 그 다음에 F 부분에 가면은 이 D 부분을 나눈 게 저 밑에가 안 보이는데요. 5음계의 구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E 플랫으로 시작하는 5음계가 기본이었다면 이 D 부분부터는 B 플랫이 시작음이 되는 5음계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 F 부분에는 굉장히 5음계적인 내용은 좀 없어지고요. 5음계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G 부분은 이제 장구 솔로가 연주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진 작품에서 아까 질문드린 이 작품에 담긴 양면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악 창작곡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바로 이제 얘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악기 편성이라든가 국악 장단을 사용했다든가 5음계로 사용한 걸로 국악 창작곡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음악 창작곡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법에 보면 지금 제시해 놓은 마디들에 보면 이도 동형 진행을 해서 그 하나의 동기에 대한 인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부분을 제가 따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동기를 주시고 이도 동기 동형 진행으로 반복을 해주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셔요. 그 다음에 화음 연주를 하는데 일단 이 계량 악기가 화음 연주를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화음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계셔서 화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복선법의 사용으로 5음계, 5음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특히 바르톡 이후, 드뷔시 이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조성적 종지의 모습들인데 지금 밑에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악보로 제가 띄워놓을게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B 플랫 7 코드에서 E 플랫 7 코드로 가고요. 이 25현금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E 플랫 음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E 플랫이라는 어떤 토널 센터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내용들, 즉, 이런 내용들이 드뷔시, 바르톡 같은 작곡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이어서 선생님의 작품을 국악 창작곡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악기들이 주는 새로운 음색적인 효과를 끝까지 악기 역할의 변화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